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 한민족의 역사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 목적은 조선을 영원히 식민 지배하려는 데 있었는데요. 그때의 식민사관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한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탐구하는 역사 대담에서는 식민사관과 함께 그 뿌리가 되는 일본의 정한론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일본의 성씨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상당히 그 내용도 재미있었고요. 우리가 네. 모르는 사실들을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시각을 달리 해가지고 일본의 정한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보면 이제 일선동조론, 네네.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내선일체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네네. 일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었었는데요. 이 대략적인 개요를 좀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을 정리를 조금 부탁드릴까요? 예.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일본의 역사서 고사기 일본서기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게 712년, 720년 그때쯤 스요징 일본의 상당히 오래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데요.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화를 기초로 해가지고 조선과 일본은 태고의 옛날부터 하나였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것이 운명이다, 순명이다 이런 식으로 만든 부분들이 기초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선 돈조론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조선의 역사 교科書에도 어느 정도 쓰여진 내용인데요. 일본의 일본 서기에는 하늘에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군 신화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하늘에 가족이 있고 아마테라스라는 요신이 있고요. 그리고 남돈센의 신 스사노라는 신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기타 가족들이 있었고, 근데 스사노라는 신이 하늘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추방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려온 데가 일본 서기에는 신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마테라스가 누나이고 스사노가 남돈센 신인데 내려온 데가 신라라고 일본 서기에 실제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황운이자 당군이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군하고 아마테라스는 남매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하고 일본은 태고의 옛날부터 하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그것이 전쟁 시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대표현 전쟁, 전에는 중일 전쟁을 해가지고 조선인들을 많이 진병해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야 하잖아요. 그때 내선 일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입니다. 시작은 일선 돈조론.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역사적으로도 일본하고 조선이 하나였다라는 내용을 계속 밝혀 나감으로 인해서 조선인들이 원래 일본인이었다라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처음은 강압적으로 조선인을 상당히
무단 통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압박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절대 당시 한국, 조선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일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자신들이 일본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회는 그러한 목적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1915년에 조선 편수회를 설립하는 목적이라든가 일본의 그 문서가 다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기재되고 있는 내용이고 결국은 한반도를 영원히 일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 왜곡을 태고의 옛날부터 하겠다라는 각오 하에 만들어진 것이 일선 돈조론이자 내선 일제 이론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국을 이제 뭐 강점하고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무력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신화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치밀하고 또 무서운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민족의 그 단군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거나 아마 이걸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그 당군은 뭐 신화가 아니고 실존이라는 이야기는 뭐 우리가 상생방송이라든가 우리 역사대담에서도 뭐 수없이 그 이야기는 뭐 했습니다마는 이 당군 신화에 대해 가지고 일본 신화를 연결을 해 가지고 일본은 누나고 뭐 조선은 한국은 뭐 동생이다. 네. 여기 보니까 어떤 형제국이라는 말도 당시에 많이 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형과 동생이다. 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상당히 조금 뭐 집요하고 치밀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을 조금 그래도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아마테라스와 스사노 이야기. 여기 일본석에 나오는 이야기를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예. 부탁을 드릴까요? 네. 일본 서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사노가 신라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조금 살았는데 그러나 그 신라를 좀 싫어해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만난 게 바로 동해인데요. 지리적으로도 동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신라라는 그것이 어딘가라는 것을 더 일제 간점기에 많이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것은 그 춘천에 있는 우두산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춘천의 우두산이라는 우는 거기 소의 우이고 투는 그 머리입니다. 왜냐하면 신라의 소시머리라는 데에 내려왔다. 이렇게 일본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시머리를 소의 머리 이런 식으로 일본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두산의 스사노 신사도 당시 만들기도 했고요. 자, 그렇게 하여서 일본 서기에서는 그 동쪽으로 갔더니 동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역시 쭉 동쪽으로 갔더니 일본의 시마네현, 현재 시마네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시마네현에서는 스사노를 신라대면신이라고 쭉 불러왔습니다. 바로 신라에서 온 신이다라는 뜻이었죠. 요새는 신라대면신이라는 말은 사라졌는데요. 쭉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 서기를 보면 시마네라는 현재는 시마네이고요. 당시는 이즈모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스사노는 쭉 살았고 그러나 그 이후는 한반도하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모습이 일본 서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사실 뭐 저도 원래 이제 조선 신궁에 대해서 이제 몇 편의 글을 썼습니다. 네. 이제 조선 신궁에 당시에 보면은 아마테라스 오가미와 이제 메이지 왕을 이제 합사를 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 단군을 어떻게 볼 그렇죠. 것이냐 하는 논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단군 합사론이라는 그 논쟁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 조선을 강점하고 지배하는데 이 단군이라는 존재를 어떻게든 아마 처리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사실 많이 예. 봐요. 그 이용하려고 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조선 신궁 안에 단군을 또 하나의 신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테라스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 그 메이지 일왕하고 예. 그리고 단군 예.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확실하게 예. 그 한일 병합 그 일손 돈조론의 완성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국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나 마지막은 그게 손상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거 잘못하면 당근이 강해질 것이다라는 예, 그렇다면 그 이게 또 독립운동으로도 연결될 의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마지막은 이게 손사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일손 돈조론의 신화적인 논리가 확실하게 일본에서는 천치적인 논리로도 연결을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 예. 하고 이제 또 저도 이제 스사노가 이제 이쪽에 한반도로 왔을 때 신라국 소시무리 했을 때 이제 우두국 네네. 이 소시무리에 주목해가지고도 이 소시무리를 한번 정리해본 글도 이제 몇 편 한번 해봤습니다. 예. 해봤는데 이게 파면 팔수록 여러 가지 이제 좀 흥미로운 내용들도 있고 저는 이제 결론은 상당히 이제 그 오히려 거꾸로 일본 신화에서 이제 한국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한민족의 신화에서 거꾸로 저쪽으로 이제 그 연결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실 그 한반도에서 많은 것이 일본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한 흔적 중에 하나가 바로 스사노 신화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신라로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 바로 이게 한민족이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 한민족이 이제 일본에 가서 그 신라 대면신이 되기도 하고요. 거기서 또 스사노 쪽에 또 후손이 또 시마네 이즈모에서는 그 하나의 신이 그 있었고. 그 신이 그 지방을 쭉 그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일본의 신화인지 역사인지 약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그 일본 서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제가 그 사실 이 신화, 일본 신화와 한국 신화에 이렇게 이제 집착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약간 정치학적인 어떤 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일본이 그 전쟁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절에 이 스사노 신화가 다시 한번 조명을 아주 크게 받았는데요. 그때 그 조선 전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고의 옛날부터 아마테라스하고 스사노 바로 당근은 하나였다. 그러니까 조선하고 일본은 한민족이었고 그래서 조선의 모든 것을 그 사람 그 조선 전독이었기 때문에 그 고이소 그니아키라는 1940년부터 42년까지 2년 3년 정도 조선 전독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의 모든 것을 일본에 바치려고 한다. 이게 바로 그때 일본이 대변 전쟁까지 그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 대변 전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하고 조선은 하나다. 그러니까 일본이 시작한 전쟁에 조선 한반도는 반드시 그 지원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을 일본을 위해서 이게 바쳐야 한다. 이러한 그러니까 완전한 그 군사 논리, 정치 논리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예, 정치 논리. 그 교수님이 학위 논문에선가 보면은
이 모든 게 정치적이다. 이 한마디로 이제 모든 걸 다 정리를 다 네.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한국 고대사를 단군 신화로 이제 신화로 만들어 버리고 또 이제 일본 신화하고 이제 연결을 한다. 이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일선동조론을 거의 뭐 완성시켜가는 그런 단계인데 이런 모든 게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예. 있다면 이 정치적인 목적을 좀 풀어 주시겠습니까? 예, 전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한국이라는 것은 원래 일본이었다. 예. 한국인들은 원래 일본인이었는데 중국 문화와 중국의 옷을 입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한 한국 사람, 조선 사람에서 중국의 옷을 베끼고 중국 문화를 베껴버리면 결국은 일본인이 된다. 막 이러한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연도가 한반도까지 옛날부터 있었고, 막 이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원래 일본인이었는데 중국 문화, 중국의 옷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베끼고 원래 일본인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함께 싸우자. 막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목적이었고,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그 문화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신화, 역사 문제로부터 그렇게 왜곡시켜가면서 마지막은 그 전적인 목적, 전쟁 참여,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는 그러한 인간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결국은 문화, 역사, 신화 이런 것이 이연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회라는 것은 마지막은 그런 식으로 일본의 한국인들이 기뻐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일본인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그 일본 제국의 은혜를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적인 목적이라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본은 이 조선을 필요로 했고, 네. 그 다음에 필요로 하기 위해서 이제는 역사를 이제 신화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이유가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뭐 예.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당시뿐만이 아니라 예.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그 일본 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이 없으면 아시아하고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특히 메이지 시대에는 그 러시아가 남하해 와가지고요. 그러한 대륙 세력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만으로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그 수비도 하고 또 대륙을 침략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완전히 그 일본화가 되어야만 그 일본의 야심을 그 관철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전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무서운 부분인데요. 한국인들이 우리는 일본인이다. 조난폐하, 폐하, 만세 이것을 기뻐서 부르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가끔 어떤 분이 일창기를 더 선호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 예. 그 대극기보다. 예. 예. 그런 것을 보면 일본의 그러한 일선 돈조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힘을 좀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실은 그 식민사관이라는 개념으로 다 지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한
그 역사 왜곡이 뭐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모두가 좀 깨어 있는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한국사 왜곡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보통 이제 메이지 시대로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그 당시 역사 왜곡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메이지 시대의 그 시작은 그 예를 들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예, 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나 요시다 쇼인을 그 만든 또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은 그 사실상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예. 한대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래도 에도 시대의 학자들도 예. 그 고사기 일본 서기는 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사기 일본 서기를 보면 징후황후의 사만도벌이라든가 이 이야기는 저번에 하지 않았나요? 당시 어떤 지정학적인 예. 내용 틀을 갖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지정학적인 예.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당시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그 러시아의 남하였습니다. 이 러시아가 남하함으로 인해서 뭐 사실 중국도 힘이 세지면 먼저 한반도를 침략하여서 그 다음 일본이다라는 그 상당한 경계심으로 일본이 갖고 있었습니다. 선각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힘이 센 러시아가 한반도를 먹고 그 다음은 일본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침략 국가하고 똑같이 일본도 침략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대표가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요시다 쇼인은 세계 요르강은 다 제국주의 침략 국가다. 일본도 침략 국가가 되어야만이 서양 제국 국가 사람들은 일본도 한패다라고 생각하여서 일본을 오히려 한패로 기어주고 침략을 안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침략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가 옆에 있어가지고 침략성이 없고 대단히 무력도 약하다. 그래서 한반도를 발판으로 만들어서 중국의 영향하에 있지만 그것을 일본의 영향하로 옮겨서 이게 바로 강화도 사건이나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청일 전쟁, 로일 전쟁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한반도라는 것이 일본의 생명선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반도를 발판으로 그 아시아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여서 요시다 쇼인이나 당시의 그런 침략자들이 한 이야기는 그 미국 정도의 큰 영토를 일본이 가져야만이 앞으로 세계에서 그 일본은 발언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토 침략, 한반도를 발판으로 이러한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일본이 침략해야 되는 지역으로서 먼저 조선, 한반도, 그다음 만주, 그리고 필리핀, 또 동남아, 중국의 판전도 이런 이야기 다 합니다. 메이지 시대 초기예요.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그 일본은 실제적으로 침략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의 사상에 불과했던 내용이 실제적으로 일본의 나중에 대표한 전쟁을 중심으로 뭐 중국에 대한 그 중일 전쟁을 중심으로 실존에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일본 제국을 만든다. 그 중심에는 역사 왜곡이 있고 조선을 잡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 또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만주도 얻어야 되고 중국도 얻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확산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지 정부가 이제 뭐 구성이 되고 이제 시대가 되면서 제일 먼저 가졌던 생각, 일단은 뭐 조선이 한반도가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 청나라라는 존재가 네. 어떤 형태로든 이제 청과는 아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많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스파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는 많이 그런 상황도 보냈습니다. 있었죠,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1870년대 이후 일본은 굉장히 많은 간첩을 한반도하고 촌나라로 보냈습니다. 이 간첩들은 다 육군이나 해군 사람들, 특히 육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촌나라 한반도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런 와중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광개토 대왕비였습니다. 네, 네. 광개토 대왕비는 당시 촌나라 쪽에서는 거기에 사람들을 많이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그 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봉금령. 봉금령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제가 알기로는 바로 촌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명나라 그러니까 한족이죠. 한족이 그 만주 땅으로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 만주의 분섭을 굉장히 많이 배송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촌나라가 이제 그 봉금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못 들어갔던 지역에 광개토 대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반치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일본 간첩이 사코라는 일본의 그 준장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게 당시에 일본이 만주에 얼마나 이제 그 공을 들이고 있었는가를 옛날에 한번 이제 조금 확인도 좀 해보고 했었는데요. 특히 저는 그때 1889년에 그 만주 지지를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육군 참모본부에서 만들어낸 건데 보면 어떤 만주의 풍속, 뭐 모든 신앙, 샤머니즘까지도 전부 다 이제 이 치밀하게 이제 조사한 거에 보고 아주 뭐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소름이 끼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을 맞습니다.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육군이야말로 엄청난 연구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반도하고 중국을 먹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물론 목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 연구한 내용을 또 그 교육 현장에도 그 반영을 한 곳입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 전체가 하나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자가 아니라 그 육군이 어마어마한 연구 기관을 갖고 연구자 역할을 당시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광개토 대왕 비가 발견됐다는 건 진짜 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큰일인데요. 근데 그게 아쉽게도 이제 일본을 통해서 발견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광개토 대왕 비문이 이제 왜곡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나 일본부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이제 뭐 사용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것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저도 뭐 이제 답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광개토 대왕 비문이 뭐 작은 비석도 아니고 상당히 큰 비석이고 다 가보면 또 상당히 평야지대인데 이게 그동안 발견되지도 않았다 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선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이 발견할 수 했다. 이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 배경은 어떻습니까?
배경 역시 일본은 당시 일본 육군을 중심으로 예. 철저하게 만주, 조선 만주, 그다음 중국 이러한 그 침략의 경로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조선을 먼저 잡고 그다음 조선을 치기 위해서는 만주를 더 잡아야 한다. 결국은 그것이 만주 사변으로 일어나는데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한반도하고 만주를 얻으면 그 다음 원래는 소련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중국으로 먼저 갑니다. 근데 이러한 그 사전 준비를 그때 다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은 그 고대로부터 강국이었다라는 그 개념을 만드는 것을 그 육군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나일본부라는 이야기는 있었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일본 속에 나와 있는 임나일본부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일본의 명령에도 달아가지도 않고 아주 조그만 그 건물 하나 정도예요. 사실 일본 속에서 보이는 것은. 그러나 그것을 그 가야 집안 전체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것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광해도 대왕비를 왜곡하는 작업을 통해서 3세기, 4세기에 굉장히 강한 외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를 다시 그때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얻어야 된다. 이러한 또 이데올로기도 만들 수가 있고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일본 육군이 이 광해도 대왕비를 활용하여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고대로부터 간대국이었다. 특히 군사적으로 강했고 임나일본부가 조그만 건물이라는 거 아니라 바로 가야 집안 전체였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1930년대에요. 일본에서 많은 학자들이 와서 바로 그 임나일본부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가야 지방에 와서 임나일본부가 여기에 아주 거대한 뭔가 그러한 식민지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 유적이 반드시 발견될 것이다 라고 신념 갖고 와서 많은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한 교수가 마지막에 말합니다. 어떤 것도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나일본부라는 게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 식으로 하여서 일제강점기에 발굴 작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야마가 소코라는 사람이 에도 시대에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 6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현재 일본 극우의 시조로 그렇게 주대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어떤 말을 했냐고 하면 사실상 아시아의 중국 중심은 일본이다 라고 하여서 중국은 옆에 있는 중국이 아니다. 일본이야말로 중국이다 라는 말을 시작해가지고 이게 일본형 화이관이라고 해서요. 일본이 화다, 주변이 이족이다 라는 일본형 화이관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요.